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네, 오늘도 셜록 홈즈 시리즈를 들고 왔고요. 제목은 빈집의 모험.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894년 봄, 로널드 아데어 경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살해당하자 런던 전체가 이 사건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으며 사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범인의 특징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해선 검사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되고 말았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의 전체에 숨겨진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그 범죄 뒤에 일어난 뜻밖의 사건에 비하면 범죄는 흥미롭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험으로 넘쳤던 내 인생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환희와 놀라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부분적으로 발표해왔던 셜록 홈즈의 사상과 그 행동에 흥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날 책망하기는 말길 바란다. 사건의 당사자인 홈즈가 내게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발표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3일에서야 드디어 그 함구령이 풀렸기 때문에 나로선 어쩔 수가 없었다.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홈즈와 나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 덕분에 범죄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고 홈즈가 행방불명된 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성공한 적은 많지 않지만 홈즈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로널드 아데어 경의 참사만큼 내 흥미를 끈 사건도 없었다. 검시 법정에서 단독 내지는 여러 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란 편결을 내렸다는 증언을 읽는 순간 홈즈의 죽음으로 사회가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입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상한 사건에는 틀림없이 홈즈의 흥미를 끌만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홈즈라면 유럽 최고의 명탐정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들의 수고를 덜어주었을 것이다. 아니, 경찰들보다 먼저 사건을 해결했을 것이다. 난 마차를 타고 왕진을 다니면서도 하루 종일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겠지만 당시 검시 법정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세상에 밝혀진 사실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로널드 아데어 경은 당시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지방의 지사였던 메이누스 남작의 차남이었다. 아데어 경의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돌아와 아들인 아데어 경과 딸인 힐다와 함께
파크레인 427번지에 살고 있었다. 세상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데어 경은 상류 사교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원한을 살 행동은 한 적도 없었고 특별히 실수를 저지른 적도 없었다고 한다. 카스테어즈에 살고 있는 이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을 했다가 몇 개월 전에 서로의 합의로 파혼을 했지만 그 일이 특별한 원한이 되진 않았다. 아데어 경은 매우 일상적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생활했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생활을 했으며 감정에 좌우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런 젊은 귀족에게 이상하다곤 밖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죽음이 찾아왔다.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로널드 아데어 경은 늘 카드놀이를 즐겼지만 자신의 몸을 망칠 만큼 커다란 도박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볼드윈, 카벤디시, 바가텔 등의 카드클럽 회원이었다. 살해당하던 날 저녁 식사 후 바가텔 클럽에서 휘스트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오후에도 거기서 카드를 했다. 아데어 경과 게임을 한 사람들인 머레이 씨, 존 하디경, 모란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게임은 휘스트를 했으며 거의 대등한 승부였다고 했다. 아데어 경은 5파운드 정도 잃은 듯했다. 하지만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패배를 마음에 둘 사람이 아니었다. 아데어 경은 거의 매일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클럽 중 한 곳에서 게임을 즐겼는데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게임에서 이겼다. 몇 주일 전에도 모란 대령과 한편이 되어 고드프리 밀러와 발모랄 경에게 420파운드를 땄다는 사실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검시 법정에서 밝혀진 사건 직전까지의 경의 모습이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아데어 경은 정각 10시에 클럽에서 돌아왔다. 어머니와 동생은 친척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녀는 아데어 경이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3층 정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녀는 그날 그 방에 난로에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나는 바람에 창을 열어두었다고 했다. 11시 20분에 메이누스 부인과 그의 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3층 그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부인은 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방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큰 소리로 불러도 그리고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다. 곧 하인을 불러서 억지로 문을 열었다. 불운한 아데어 경은 테이블 옆에 쓰러져 있었다. 권총에 맞아 머리가 무참하게 깨져 있었는데 흉기 같은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10파운드짜리 지폐 2장과 은화, 금화가 17파운드 있었고 그 돈은 몇 개의 서로 다른 금액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숫자와 그에 따른 클럽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살해당하기 전에 카드놀이의 승패를 계산하고 있었던 듯했다.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할수록 사건은 더욱 복잡해져 갈 뿐이었다. 우선 아데어 경이 왜 방문을 안에서 잠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물론 방문을 잠근 것은 범인이며 그 뒤에 창을 통해서 도망쳤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했다. 하지만 창은 지면에서 적어도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그 밑에는 크로코스가 활짝 핀 화단이 있었다. 화단과 지면은 조금 더 흐트러져 있지 않았으며 집과 도로 사이에 있는 좁은 잔디밭에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문을 잠근 것은 아데어 경일 것이란 추측이 됐다. 아데어 경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은 것일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누군가가 창문으로 기어오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창 너머로 총을 쐈다고 가정한다면 범인은 권총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만큼 명사수일 것이다. 그리고 파크레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며 집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영업용 마차가 손님을 기다리는 정차소가 있다. 그런데 총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실제로 사람이 죽었으며 탄환의 부드러운 부분인 탄두가 버섯처럼 파열되어 총을 맞은 사람을 즉사시킬 정도로 치명상을 입혔다. 이상이 이 사건의 정황인데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데어 경은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산 적이 없었으며 방 안의 금품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난 하루 종일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홈즈가 모든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던 가장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 가설을 세워보려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저녁 6시쯤에 하이드 파크를 지나서 파크 레인과 옥스퍼드가가 맞닿은 곳까지 갔다. 거리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서 창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찾던 집을 알아볼 수 있었다. 큰 키에 색안경을 낀 사복경찰처럼 보이는 남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듯 그것을 들으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난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한심한 내용이라 듣기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어느 못생긴 초로의 남자와 부딪혔다. 그러는 바람에 그가 들고 있던 몇 권의 책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진 책을 주울 때 수목숭배의 기원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기에 이 사람은 장사를 하거나 혹은 취미로 희귀한 책을 수집하고 있는 평범한 애서가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닥에 떨어진 책은 그 주인에게서 매우 귀중한 것임에 분명했다. 내가 사죄를 하려고 하자 하얀 수염에 등이 구부정한 남자는 경멸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올리더니 휙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다. 파크레인 427번지를 조사해봤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집은 낮은 목책이 붙어있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높이는 5피트도 되지 않았다. 누구나 쉽게 정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창문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배수관이나 그와 비슷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날렵한 사람이라도 오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난 켄싱턴의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에 들어간 지 채 5분이 되지 않았는데 하녀가 들어오더니 손님이 찾아와서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손님을 안으로 들이고 보니 놀랍게도 조금 전에 부딪혔던 늙은 애서가였다. 백발 사이로 쭈글쭈글하지만 날카로운 얼굴이 엿보였고 12권은 됨직한 희귀본을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놀랐나 보군요. 노인이 묘하게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아서요. 당신 뒤를 따라 걷다 보니 당신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잠깐 들러서
친절한 분을 만나 내 태도가 무례했더라도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단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을 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려야 하겠고. 아니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내가 물었다. 나도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처치가 모퉁이에서 조그만 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간이 나면 한번 놀러 오세요. 당신도 책을 모으고 계신 모양이군요. 저건 영국의 새, 그리고 캐툴로스 시집, 성전, 전부 진귀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5권만 더 있으면 저 2번째 칸도 꽉 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난 등 뒤에 있는 책꽂이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봤을 때 테이블 너머에 셜록 홈즈가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 눈앞에 회색 안개가 피어오르다 그것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자 목깃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으며 입술에는 브랜디에 쏘은 듯한 독한 맛이 남아있었다. 홈즈가 술병을 든 채 몸을 굽혀서 날 살펴보고 있었다. 헤헤헤, 왓슨. 자네가 그렇게 놀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난 홈즈의 팔을 잡았다. 홈즈, 정말 자네가 맞나? 자네가 살아있었다니 이게 사실인가? 그 무시무시한 계곡에서 잘도 살아남았구만.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요.